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번 대책이 보나마나 뭐 맹탕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의외의 부분에서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지금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좀 사이즈도 그렇고 해서 좀 산만하기도 하고. 네, 한번 장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한번 시청자분들도 하나씩 어떤 부분이 좀 유의미한 포인트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정비사업 동의율을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완화를 할 건데 동의율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종전의 4분의 3, 즉 75% 동의율이 필요했었던 것을 7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뭐 꼴랑 5%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정비사업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5%를 충족하기 위해서 5년 넘게 걸리는 조합들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의율 이게 퍼센테이지 하나하나가 정말 큰데 5% 완화면 진짜 많이 완화를 시켜준 것이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5%에서 70%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사실 이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사항인데 네. 동별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과반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2분의 1이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정확히 동별 과반수인데 이 동별 과반 요건을 3분의 1로 완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뭔가 있나요? 이 동별 동의 요건 완화가 진짜 파격적이란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의 숫자 75% 맞추는 것도 어렵긴 한데 막상 맞췄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전체 숫자는 맞췄는데 어느 특정 동에서 반대를 하면 진행이 못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한강변에 있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평형 동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동에서 다른 전체 소유자들은 이제 75%가 동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이거 재건축이 손해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싸워대기 시작하면 조합설립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두기에는 근 1, 2년 사이에 정말 큰 문제점을 뜬 거, 재건축 상가가 말썽이에요. 상가 쪽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 상가 쪽이라는데 참고로 재개발은 쪼개지도 않거든요. 왜냐? 쪼개나 안 쪼개나 어차피 청산이에요. 상가는 상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막 대지 지분 막 3, 40평씩 되는 단독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받지, 보통은 상가가 입주권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서 뭘 더 쪼개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쪼개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재건축만 있는 상황인데 조합 정관에 비율로 갖다가 이제 재건축 상가 소유자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봤을 거예요. 강남의 모 단지가 비율을 0.1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뭐 20억이다. 그럼 0.1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2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기준은 1로 하는 건데 0.1로 하게 되면 10%로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가 2억만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조합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칼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분양 자격자를 뻥튀기 시켜버리는 거죠.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그거군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니 뭐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상가가 그런 식으로 막 싸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요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이제 지분 쪼개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2023년도 9.16 부동산 대책에서 권리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2024년도 1월 30일자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는 이미 쪼개놓은 애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미 쪼개놨어. 나는 이제 살아난 거죠. 지금 왜냐면 소급할 수는 없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또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에 상가들만 쪼개기가 막히는 건데,
사실 더 웃긴 거는 지금도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 안 돼 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당장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 상가들조차도 여전히 권리산정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쪼갤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건데 물론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막 묶어버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관청에서 허가를 아마 안 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돼 있지 않은 상가는 지금도 열심히 쪼갤 수가 있는 것인데 얘네들이 다 나도 아파트 하나 줘라고 해버리는 순간 사업성이 박살이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조차도 일반적인 재건축도 지금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지금 다른 문제가 지금 그렇죠. 산적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상가 소유자들이 나도 하면서 숟가락을 들고서 그리고 숟가락 분할 매직 막 숟가락을 막 여러 개로 쪼개 숟가락 하나를 티스푼으로 갖다가 여러 개로 만들어서 나도 입주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분양분이 안 그래도 없는데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상가 쪽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상가 조합원들이 그렇게 난리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5조를 보게 되면 상가만의 킬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있는데 재건축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주택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인데 이 괄호가 하나 있죠? 공동주택의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 또 괄호가 있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게 복리시설이 뭐냐? 상가라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과반수가 똘똘 뭉쳐서 야 나도 아파트 내놔 이래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상가는 그 조합은 답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데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3분의 1로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가 쪼개기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확실하게 물먹이는 사항 중 하나다. 물론 3분의 1로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더 뭉쳐서 이제 막 3분의 2가 똘똘 뭉쳐서 우리 내놔라고 하면 또 역시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과반수 요건보다는 훨씬 더 요건을 완화해 버렸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뭉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상가 소유자라 해서 다 쪼갠 사람들일까요? 대지 지분이 넓은 상가 소유자들도 있잖아요. 진성 소유자들도 진정한 소유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난 대지 지분이 넓은 상가 소유자야. 근데 저렇게 막 코딱지만하게 대지 지분 4평, 3평 가지고서 막 달라고 하면 본인도 손해예요. 안 그래요? 사업성이 뚝뚝 떨어져서 분담금 늘어나고 이러면 본인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쪼개기에 대해서 제대로 타결할 수 있는 안 중 하나가 이런 동별 요건이 너무 강력한 거였는데 이게 진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재건축도 쭉쭉 갈 수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재건축 동의율만 건든 거거든요. 애초에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 요건은 없어요. 애초에 재개발에 뭐 아파트 한 동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75% 동의율을 70% 완화해 주는 거는 재개발도 똑같이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재건축만 완화해 주지?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면 뭐 재개발 같은 경우든 이게 동의 요건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법리적으로는 봤을 때 오히려 재개발의 동의율이 낮아야 되는 게 더 정상이에요. 왜냐면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둘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도 애초에 지금은 도정법이 합쳐져 있어도 예전에는 주택 재개발법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 이렇게 둘이 이원화돼 있었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법적 성격이 완전 달라요. 애초에 헌재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라고 판시도 했었었고 재개발은 이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공익성이 훨씬 더 강화가 돼 있는 곳이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토지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미동의자들 있잖아요.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들한테 또 빨리 나가 하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는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풀어보면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누가? 조합이. 조합이. 와,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 멋대로 내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대. 이거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재개발 조합원이고 재건축 조합원인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나 맞아요.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소유권자는 당신이 맞는데 조합이 멋대로 부시고 뭐하고 하잖아요. 부시고. 그 권한을 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나와요. 재개발은 우리 토지수용법을 준용을 합니다. 이게 상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처럼 상기 신도시는 공익성이 아주 극대화돼 있죠. 우리가 상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거 있나요? 없죠. 없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국가 땅이고 애초에 이거는 곧이 나면 소유권은 이미 사실상 국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지고 다퉈요? 수용 금액 가지고 다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 재결하고 수용 재결하고 그 금액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1심, 2심 하면서 이제 3심에서 금액을 조율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래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공탁 걸고 그리고 소유권 쫙 가져가서 그냥 LH가 멋대로 그냥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해가지고 분양하고서 그림 그려가지고 가는 게 바로 상기 신도시죠. 그런 거랑 재개발은 동일한 절차로 갑니다. 물론 재개발과 상기 신도시는 당연히 법도 다르지만 토지 수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현금 청산자들이 있겠죠. 네. 현금 청산자들이 나 안 나가 못 버텨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버텨봤자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만 본인 거일 뿐이지 이미 본인이 이제 이주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미 조합이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 세입자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을 끌어내서 그래 명도 소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하고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게 가는데 재건축은 좀 달라요.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네. 바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일단 소송을 먼저 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명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금액도 우리가 수용가로 가면서 이제 아까 말한 토지 수용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금액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 금액도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일단은 움직이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성격이 도정법에 같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네. 다시금 봤을 때 재건축 동의율을 낮췄거든요. 사실 둘 다 낮추든가 재개발은 사실 동의율이 더 낮아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재건축은 오히려 높아야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은 동의율이 95%를 확보해야지만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명도 소송하기 전에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재건축 동의율을 70%로 낮춘다? 같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낮추는 거는 법리적으로 그러려니 하는데 재개발은 냅두고 재건축만 낮춘다?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재개발을 더 낮추면 낮췄지 재건축만 낮추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진 않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동의율 66%는 넘어가도 돼요. 네. 그만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왜 재건축만 이렇게 했을까는 조금 아쉽다. 물론 재개발도 해줘. 역차별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일단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당연히 동의를 완화는 환영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민간 사업에서 동의율 완화가 분쟁이 있으면 더 있지. 재개발은 공익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재개발 완화가 더 필요하고 솔직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이 동의율 모으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식인 게 좀 아쉽다. 재개발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 뭔가 규제 완화라고 보기에는 좀 난항이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지?
이게 정비사업 간 통합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절차 간소화가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 즉 이 말이 뭐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수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행정청에서도 일괄 인가를 해주도록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즉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좋은 내용 아닌가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도 또 준비해서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동시에 해주면 속도가 확 다이나믹하게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안 해본 거 아닌가 왜요?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면밀한 검토를 하고서 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청사진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려점도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나올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통합심의, 일단 통합심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보다 보면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 각종 심의들, 우리 대표적인 심의들이 여기 뭐 소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 심의가 10개가 넘어가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심의가 여러분들 유명한 게 교통 환경 영향 평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심의,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교통 환경 영향 평가면 교통만 봐야 되고, 교육 심의면 교육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건축 심의 때 들어가면 이미 앞에서 통과된 것들은 놔둬야 되잖아요. 이 심의위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와서 교육이면 교육만 볼 것이지 뭐 건축이 어쩌니 뭐니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원래 교육만 심의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너무 눈에 밟혔을 수도 있어. 그런데 본인이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통을 보려다 갑자기 스카이라인이 눈에 밟힐 수도 있어. 불편했나 보지. 그쵸. 불편할 수도 있죠. 내가 또 이 분야도 잘 아는데. 근데 이게 앞에서 통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막 지들끼리 중복 심의하고 뭐하고 막, 그리고 앞에서 갔는데 이거 심의가 통과돼야 다운 거 가고 여기서도 지연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를 한 사항이에요.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법제화도 하고, 서울은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유의미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라고 보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들 간에 막 무슨 갑질 아닌 갑질들, 그리고 허가를 갖다가 그 열 몇 개 허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또 동시 추진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동시 추진하다가 여기서 바꾸래.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도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밟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 인가를 받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거를 묶어서 하는 거는 그냥 교수들을 묶어버린 거죠. 한꺼번에 들어가. 위원 한꺼번에 들어가서 니들끼리 난상 토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니들끼리 해결을 해.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건축위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이 가가지고 막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얘기한다 하더라도 건축위원님께서 이거는 내 말이 맞아 하면 그냥 끝나는 걸 테니까 그냥 한 방에 갑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진짜 혁신적이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들을 탈파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냐? 애초에 지자체 인허가 단계예요. 이거는 사업시인가 전에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좀 해서 한 번에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건데,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는 전혀 다르단 거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통합심의를 하겠대요. 사업시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 아니야? 단계 쉐쉐 이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한번 보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를 봤을 때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 인가하고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그다음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있는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관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조합설립 인가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75% 동의가 나와야 하는 건 거고, 네.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청에서 그래 너 어떻게 지어라 라고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대표인 건축심의인 거고, 수많은 심의들을 갖다가 다 해서 그래 너네는 몇 세대로 짓고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하고 평형 같은 경우도 25평형은 몇 세대, 33평형 몇 세대, 40평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다 끝나면 그건 이제 어떻게 짓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업시행가 이후로 신고 선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그전 같았으면 이제 시공 선정하고 시공사도 이제 몇 세대가 지어지는지 아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가 이후로 하게 되면 조합에 일단 자금이 없잖아요.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막 맨날 막 서울시 때 예산 신청해 놓고 인허가 받을 돈도 없고 막 비리비리하게 막 가고 그러다가 이제 비리랑도 얽히고, 이게 비리가 진짜 조합장이 나쁜 놈이라서 비리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를 빌리기 위해서 막 그러면 누가 빌려줄까요? 정비업체에서 빌려주고 아니면 각종 업체들이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좀 뽑아줘요 라고 하면서 가는 이권이랑도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막 조합장이 뒷돈 받고도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막 총회를 한번 열려고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 이런 거는 단점. 왜냐면 건설사가 들어오면 건설사가 이제 돈을 팍팍 밀어주게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거꾸로 예전에 서울시가 사업시행가 이후로 했었던 것도 이유는 있었죠. 왜냐면 지금 서울시가 내역 입찰을 하세요 라고는 하지만 아니 몇 세대를 지을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역 입찰을 해요? X, Y, Z 변수값이 다 미지수야. 근데 값을 설정하래. 이거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요 라고 해도 조합원들 야 너 그때 평당 얼마래매 라고 해도 나중 가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뭐가 됐던 간에 사업시행가 이후에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게 일반적으로 뭐 시공 선정은 넘겼다 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뭐가 중요해지느냐,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저는 관리처분 인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합원들끼리 파이 나눠먹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 파이 나눠먹기일까요? 이미 인허가에 대한 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 때 다 끝났어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그냥 조합원들끼리의 합의만 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끼리의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로부지, 무허가, 감정평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들이 다 다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 25평형, 33평형, 40평형대 감정평가 금액들이 쫙쫙쫙 뜨고 그리고 뭐가 나오죠?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40평대 조합분양가는 얼마, 30평대는 얼마, 20평대는 얼마 해서 내가 33평에 신청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분담금. 결국은 내가 1인당 분담금 얼마를 납부하느냐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자체가 관여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처분 인가를 사업시 인가를 합쳤다라고 해볼게요. 합쳤어. 그럼 감정평가 안 하나요? 분양 신청 안 하나요?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차는 그대로인데 인허가만 합쳐봤자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죠.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참고로 2년에서 3년도 빨리 가야 2, 3년입니다. 빨리 가야 2, 3년이지 이게 뭐 많이 봤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싸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빨리빨리 가면 2, 3년. 물론 1년 만에 간 조합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희소한 거고 보통은 2, 3년이에요.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도 조합원들끼리 다툼이 없다는 가정하에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서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 보통 5년에서 6년씩 걸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합서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5년에서 6년 걸리겠죠? 이거 감정평가 아니에요? 분양 신청 아니에요? 조합원들끼리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안 싸울까요? 분담금 맞니 적니, 조합장 너가 헤쳐먹었니 안 헤쳐먹었니, 너 나쁜 새끼 이러면서 안 싸울까요? 분명 싸워요. 그러면 이게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위를 없앨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민간 시행 사업에서는 사업시 인가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특성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 주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조합원 간의 권리를 나누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비례율을 산정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싹 무시해버리고서 한꺼번에 인허가 하라고 하면 이거는 국토부가 이거 사업 유형을 모르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일단 칭찬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얘기는 없고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인데, 아마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국토부가 이거 몰랐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조금 실망이고, 알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병행 수립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단축할 수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업시 인가까지 명확하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도 하고 분양 신청도 하고 싸우고 복고 지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서 감정평가 받는데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거를 감정평가도 병행해서 미리 평가를 해놓고, 그러고 분양 신청도 뭐 하고 싸워 복고 지지고 니네들 미리미리 좀 해라. 그러고 사업시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 신청하면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 검토하는데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로 뭐 검토하는 시간들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청사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우선 첫 번째, 감정평가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사업시 인가까지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사업시 인가 이후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감정까지 쫙쫙쫙쫙 뜨겠죠? 조합 설립 이후로 우리는 빨리 해야지 하는 감정평가를 빨리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제는 뭐 조합에 따라서 지금 가감평 금액을 통보하는 조합들도 있는데, 굳이 가감평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정식 감평을 미리 해버리지 뭐 하면서 짜작 띄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맨날 싸우지만, 사람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의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시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내 시세는 얼만데 이 감정평가 금액 너무 헐값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시세 감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끼리의 비율을 나누기 위한 비율 감평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성격도 좀 다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점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뉴타운 구역인데 A 구역은 평당 얼마에 떴는데 B 구역은 막 더 낮게 떴었어. 그러면 야, A 구역은 얼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싸게 했냐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B가 사업시 인가를 먼저 나서 이미 한 3, 4년 전에 미리 감정평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사람들이 시점을 모르고 하면, 야, 옆에 조합은 뭔데, 이거를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걸 누가 다 이걸 알고 하나요? 그쵸. 애초에 이 사업이 내가 딱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 그냥 야, 옆에는 얼마인데 왜 나는 얼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우리가 빠르게 가가지고 감정평가 빨리 받고 하면 되겠는데, 나중 가서 평가 시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분양 신청하려면 분당 금액이 확정돼서 내가 분당이 얼마인지 알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못해도 건축심의까지 끝나야지만 결국 분양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평형 신청 먼저 받으면 그것도 더 웃긴 거죠.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평형 신청해 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라는 것도 결국은 건축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결국 이게 시간 세이브가 얼마나 될까라는 게 있고, 일단은 그래도 줄여주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국토부를 뭐라 하기보다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6개월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한 방에 설계를 진짜 실시설계급으로 다 해가지고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업시 인가 자체는 일단은 이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춰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도면 가지고서는 이거는 요즘 주택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냥 규정만 규정에 맞춰서. 맞춘 네. 스탠다드한 그거구나. 그렇죠. 그거 이후로 진짜 시공사가 정해지고 시공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요즘 봤을 때 외관을 좀 더 어떻게 하고 좀 뭔가 평형을 갖다가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경을 좀 더 멋있게 하기도 하고 다 디테일하게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군으로 갖다가 다시금 바꾸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해버리면 바로 이제 착공이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하면 사실 그 교수님이나 위원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맨날 나오잖아요. 서울시는 우리 디자인 특화해서 하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다 빠꾸매기잖아요. 주변에 위화감을 줘. 그놈의 위화감. 도대체 초고층으로 가는 게 오히려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놈의 닭장을 더 만들려고 하고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상이. 그놈의 위화감. 그래서 조합원들이 오히려 돈 더 들여가지고 되게 차별하게 예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도 이걸 왜 그 위원님들이 가로막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부이촌동에 한강맨션도 결국 68층 깨졌잖아요. 남산을 가린다 스카이라인 그게 뭐 가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68층을 깨트리고서 50층으로 병풍 만들어 버리는 게 더 가려지는 건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에서는 좀 안 맞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가려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실성이랑은 오히려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게 빨리 가면 청사진대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이 한 번에 가려고 하다가 더 막히게 되면 괜히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이상한 건축물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 식으로 이제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시 인가를 일단은 2, 3년 내에 받아놓고 관리 처분을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설계 계속 바꿔내면서 일단 허가 받아놓고 안 받아지면 원한대로 가는 거고 받아지면 땡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밑져야 본전식으로 트라이할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방에 6년에 걸려서 사업시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설계 변경하려고 하면 이제는 솔직히 조합이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맨 마지막 우려점은 급하게 가려다 보면 체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걸리는 대상이 무엇이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피한 조합들이고 그 이후에부터 조합들은 재초안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시 강남 쪽의 조합들은 너도 나도 막 빠르게 총에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일단은 인가 신청하고 막 날치기 통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점들이 뭘까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면 결국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다 보니까 이 시점에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가란 얘기가 애초에 이걸 분할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 도정법 보게 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있었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시 인가로 갈 때들도 있었었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분리가 된 건 거죠. 그런 건데 다시금 이제 제 관리처분 인가로 분리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합쳐버리면 빨리빨리 하려다가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나 분양신청이나 이런 이해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한 번에 훅훅 갔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동의를 하라 해서 그냥 일단은 했는데 내 조합원들이 막 잘 모르고서 특히 어르신들 이걸 뭘 얼마나 알고서 했겠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보니까 오우씨 나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뭐네 하면서 싸울 수가 있던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그때 막 분양 신청 가지고서 조합 상대로 싸워가지고 1심은 또 조합이 깨졌어요. 아닌가? 1심은 이기고 2심에서 깨졌나? 하여튼 조합이랑 막 이제 엄청나게 싸워대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분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게 언젠데 최근에 착공했어요.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게 아무리 앞에서 빨리 간다 하더라도 뒤에서 싸워대면서 엎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적으로 이게 뭐 당길 거가 있고 당기면 안 되는 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분명 조합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이걸 무리하게 당겼다가 탈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물론 이게 뭐 국토부는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얘는 약간 좀 우려점이 있어 보인다 라는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있어 보인다. 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 기간 예전에 120일로 법이 제한돼 있었던 거를 90일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법에 대한 절차들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허그 대출 보증에 대한 것들도 미리미리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 기간 단축하고 네.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강화하겠다. 이거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행정관청에서 네. 처리하는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8조를 보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허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보면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언제? 30일이에요. 아, 한 달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 검증까지 갔다라고 해봤자 60일이에요. 근데 좀 의문이 들죠? 그럼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였나?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였나 싶잖아요. 아닌데? 우리 관리처분 총회하고 신청하면 진짜로 인허가 나는데 얼마나 걸리죠?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 거야? 우리 막 보다 보면 반년 뒤에 나고 이건 아닌데. 일단 30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일단 30일, 60일은 절대 아니고 막 반년 뒤에 나고 진짜 심각한 데들은 뭐 수정해라 보완해라 뭐 이러면서 진짜 1년 넘게 걸리는 데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조합이 아무리 그래서 총회는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난 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준비를 다 해놨으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관청에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를 국토부가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든가. 법이 이렇게 해놨는데 맨날 우리도 국회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산 처리를 언제까지 해라 라고 해도 막 잘필 늦추면서 막 야 이게 뭐야 법이 언제까지 하란 얘기는 이때까지 해보도록 노력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무조건 해 라는 건가요? 해라는 거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상 이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법에서 너무 인허가청에서 너무 붙잡고서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해라, 60일 이내에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30일, 60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기간을 만들고 예를 들어 60일, 90일로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너무 무리한 거라고 하면 그걸 이제 좀 길게 하든가 이게 오히려 인허가청에서는 아유 어차피 우리는 어겼어.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아예 30일은 무리야 하니까 그냥 어차피 어긴 거 뭐 반년 내는 해라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잘필 미루다가 1년 내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강행 규정을 만들어 버려서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안 해주면 인허가를 해준 걸로 본다 라고 위죄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빠르게 하겠죠. 오씨 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탁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공탁 금액을 안 받아도 야 일단 난 줬어. 난 이행을 했어. 안 받은 건 네 탓이야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류를 냈어. 근데 얘네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애초에 주민공람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주민공람 뭐 지자체가 하는 거는 주민공람 30일인데 이거 공람했는지도 안 했는지 우리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언제 공람을 했었어? 하는데도 야 위 신청 단계가 있었는데 너가 안 했잖아.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서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하이패스로 가면서 주민들 거는 그냥 나 바쁘고 공무원인데 얼마나 바빠 일도 많고 그냥 1년 뒤에 해도 상관없겠지 뭐 내 조합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페널티를 분명히 주던가 강제성을 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완전 놀자판인 물론 놀지는 않았겠지만 공사가 다 망하신가 보죠. 그렇죠. 물론 바빴을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도록 강화하겠다. 이거는 진짜 저는 국토부가 제대로 인지를 한 거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검증 들어간 게 부동산원에서 그냥
닐리리리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늦장 처리하고 있는 것, 너 이거 벌 좀 줄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수치화 해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늦게 했다라는 것들을 만약에 뭐 통계화를 한다라고 네. 하면 좀 부담 느끼겠죠. 그렇죠.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죠. 인사고과를 준다. 너 관리 처분 담당하는 팀장이 이제 그런 승진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빨리빨리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비 지원. 이것도 맨 처음에 시공사 선정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사실 조합이 비리가 있다라는 뭐 있는 조합도 있지만 많은 조합들이 실제로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금융지원 강화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대출 규모, 보증 이런 사항들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도 보증 한도를 이제 이걸 낮춰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일군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런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동시에 수주할 수 있는 현장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요즘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는 마당이 이거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것도 이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을 사실 우리가 막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고 대목 규제는 있겠지만 작은 규제들도 뽑아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 국토부 신경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칭찬. 또 용적률 완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용적률 완화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하기에는 이 기부 체납 때문에 실질 용적률도 따져봐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유의미한 거. 사실 용적률 높여주는 것보다도 저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종전에 임대주택 비율을 25% 있었던 걸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를 올려주겠다. 기존의 표준건축비로 가던 걸 기본형 건축비 80% 상향해주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2024년도 4월 달에 임대주택 가격 인수가격 상향하겠다라고 막 했는데 저 이거 비판 영상도 투미TV에 올린 적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원가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표준건축비 헐값이다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본형 건축비의 80%라는 거죠. 아니 기본형 건축비로 해주면 해주는 거지 왜 기본형 건축비 80%또 뭐냐 라는 건데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를 해줘도 원가 이하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기본형 건축비든 표준 건축비든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네. 즉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게 공급 면적이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 한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파트 한 동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하 주차장은 조상신이 지어주나요? 그러니까요. 지하 주차장 공사비는 누가 이거 뭐야?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기본형 건축비 100%를 해줘도 원가 이하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토부에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형 건축비만 놓고 보면 한 700만 원대예요. 그러면 대충 보더니 7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분명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분이 어떤 높으신 분이 보이고 야 700이면 니들 너무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80%만 하자. 근데 그 부분은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빠진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원가 이하인 거죠. 이러니까 약간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제가 학폭 가해자야. 김재경 학폭설 막 이러면서 막 알고 보니까 김재경이 막 이제 후랭이를 빵 셔틀로 막 시킨 거예요. 야, 내가 500원 줄 테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빵 사와. 500원 충분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근육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근데 막 이제 저 일진이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막 네, 사오겠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막 인건비를 달라라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뭐 주는 대로 사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야 초코우유도 사와 하면 초코우유 사와야죠. 뭐 어째요? 시키는 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바치는 건데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양아치긴 한데 내가 생각해 너무 날 양아치였던 것 같다. 양심상 500원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1000원 줄게. 고맙지? 하면 예전보다 더 주니까 고마운 거는 맞는데 사실 이걸 감사하다라고 해야 할지는 지금도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빵값도 얼마고 내 돈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야 500원 더 줬으니까 고마워해 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도 원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생 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올려주는 거는 고맙긴 하다만 우리가 막 임대주택으로 갔다가 떼돈 벌겠대요? 본전은 해줘야죠. 본전은. 원가는 인정해달라라는 거는 좀 아쉽다. 좀 국토부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조합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2억씩 손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뭐 300세대에서 뭐 500세대도 넘게 짓거든요. 500세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임대주택 500세대면 그냥 1000억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사업성 뭐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막 분담금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가 높아지고 할 때 이런 임대주택이라는 건 물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는 하고 제가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가 원가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것만 인정해 줘도 사실 사업성 개선은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 그런 식인 거고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 원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즉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실질적으로 이 계약 면적 기준으로 안 하면 우리가 임대 아파트들은 그러면 지하 주차장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임대 아파트는 커뮤니티 사용 금지! 이렇게 하면 또 차별이라고 할 거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차 없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바로 뉴스 나오지. 바로 뉴스 나오죠. 그러면 댓글 막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은 주차장 공사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법정 주차장수는 다 맞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사비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취득세 감면도 해주겠대요. 일단 이건 좋은 얘기죠. 이게 취득세 감면 뭐가 있지라고 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완료 이후로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한 번 더 냅니다. 그럼 아니 취득세 또 내라고 하면 많이 내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 내느냐? 이게 보통적으로는 뭐 100, 200도 안 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이미 냈잖아요. 이것도 언제 취득했냐,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서 또 비율도 다르고요.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승계조합원을 칠게요. 토지에 대한 것만 냈다 하더라도 건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것도 보존등기 취득세율 2.96%로 가기 때문에 얼마 안 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는데 이것도 감면해주면 더 땡큐죠. 세금 덜 걷겠다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조건은 있지만 뭐 좋은 거다. 근데 아쉬운 건 왜 재건축만 감면해주지? 재개발은요? 그러니까 왜 재개발은 역차별하나?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테마는 포커스는 진짜 재건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일기 신도시 뭐 이대로는 잘 못 간다 뭐다 말들이 많으니까 약간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뭐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제 입장에서는 왜 재개발은 빠졌지? 라는 것들이 불편하시군요. 좋은데 재개발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일단 이걸 안 해준 것보다 해준 게 좋은데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공간 제한, 뭐 이런 녹지 확보 기준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특히 공원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했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갔었던 데들은 녹지가 부족한 데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계획도시들 제가 이것들을 보다 보면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신도시들은 이미 녹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3제곱미터당 세대 뭐 이런 것들 이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한 두세 바퀴만 더 돌리면 다 국가가 막 땅을 확확 뺏어가요. 무슨 전국토를 푸르게 할 것도 아니면 그 아파트는 이제 한 동으로 갔다가 한 100층을 올려버리고 다 녹지 만들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막 30% 20%를 녹지로 갖다 다 바꿔버리거든요. 이 두세 번만 더 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는 건데 이것도 완화하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아마 일기 신도시나 이제 노원구나 창동 뭐 이런 도봉구 이런 데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제 완화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거는 진짜 위였어요. 이건 진짜 국토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그 정도입니까? 어떤 사항이냐면 이게 평형 공급 의무 규제를 폐지하겠대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재개발은 80% 이상, 이것도 물론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더 완화돼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수로 갖다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즉 대형 평형은 20%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뭐 소형 평형으로 갖다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렇죠? 좀 이상하다. 평형은 어떤 평형 원하나요?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크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 평수 원하잖아요. 원하잖아요. 보통은. 그쵸. 일반적으로는. 대형 평수 원화하고 그래도 25평형은 좀 싫고 33평형 최소 33평형이지 우리가 거거익선이라고도 하잖아요. 40평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34, 뭐 38, 뭐 할 수 있으면 40평대. 그러면서 지금도 실제로 서울 집값 보면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막 반포 보면 지금 국민평형 기준 막 50억 돌파하지만 40평대는 60억 돌파하고 있고 막 지금 더 장난 아니거든요.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추세고 그 조합원들도 막 나도 84 타입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세대수가 84 타입이 부족하게 되면 막 밀려가지고 권리가에 따라서 25평이 밀려나가고 막 이러겠는데 근데 이게 법으로 갖다 막아버리면 큰 평수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구시대적인 마인드. 이게 왜냐면 소형주택들의 공급을 촉진하려고 만든 규제였었어요. 야, 니들끼리 넓은 집에서 살면 어떡해. 소형주택들을 많이 늘려서 주택 수를 늘려야 돼. 용적률은 똑같이 300%예요. 근데 대형 평형 일변화로 가게 되면 세대수가 뭐 1000세대밖에 안 나올 거를 세대수를 막 쪼개버려. 2000세대로 늘리는 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숫자가 늘어났어요를 좋아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1이니까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좀 비판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상기 신도시도 신혼부부 택지들 보다 보면 신혼부부 막 대상으로 받으라고 했더니 84 타입도 없어. 59 타입이 제일 커. 그것도 세대수가 많지도 않아. 59는 경쟁률 장난 아닌데 막 49 타입, 39 타입 거기서 막 애 낳고 열심히 오랫동안 거주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작은 소형 평형들은 미달도 나잖아요. 59 타입은 막 경쟁률 장난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그 어느 분께서는 투룸 들어가서 여기 애 낳고서도 애 둘도 들어가겠네. 애 둘도 낳을 수 있겠다.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아주 쾌적하지라고. 진짜 빵빵 터졌는데 그때. 근데 참고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 14평에서 이제 막 맨 처음에 빌라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임대후 분양 주택 14평짜리 주택 들어가서 거기서 애 둘 키우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돈 모아서 이제 30평대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40평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평을 넓혀 나간 건데 근데 너무 구시대 마인드 아닌가.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생활 공간이 다 그렇죠. 저희 후랭이 TV 이전 거 뭐 썸네일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야 나약해가지고 라고 말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할까? 내가 원하는 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효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숫자만 가지고 국토부 입장에서 상기 신도시 6만 세대 3만 세대 이러는 걸 좋아하지 면적을 크게 하니까 1만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느낌이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비판한 게 진짜 84 타입 이상 세대수 몇 세대냐고. 최근에도 국토교통은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어디 부동산 114 같은 민간업체들은 말이야 나약해가지고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같은 아주 양질의 주택들을 갖다가 통계에서 다 누락시켜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는 논외로 치고 막 우리 용산 삼각 이따가 우리 또 용산 가는데 삼각지 주변에 닭장 청년주택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공급이라고 봐야 될지 물론 청년층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애 낳고 뭐하고 위한 유효 공급이라고 봐야 될지는 논외로 봐야 되거든요. 그 공급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숫자에 연연하던 게 전 국토부도 그랬고 현 국토부도 그랬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면적 기준을 풀었다라는 거는 와 이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다. 이건 진짜 국토부 칭찬합니다. 칭찬. 칭찬 진짜 별 5개. 국토부 담당자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네. 진짜 중요한 거고 뭐 용도 같은 경우도 이거 다양한 시설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폐지하겠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제일 핵심적인 사항 나왔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알죠? 국토부가 이렇게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건 알고 분명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명확하게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토를 보면 어땠어요? 아니 예전 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제초안 거둬야 돼야 했었던 거고 그 현 정권 들어와서도 우리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만 많았지 현실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제도 그 완화라고 큰 소리 뻥뻥 쳐냈지만 아무것도 뭐 바뀐 게 없는 완화. 안 한 것보단 낫긴 한데 이게 완화인가 싶은 것들. 우리가 막 쇠파이프로 막 때리다가 나무 빠따로 바꿔가지고 때릴 테니까 야 바꿔줬지? 고맙지? 야 딱 대 엎드려 라고 할 때 일단 맞는 사람은 내가 이걸 왜 맞는지도 모르는데 막 야 일단은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제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초안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재건축은 못 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거 제초안 폐지하겠다라고 구두로 발언한 것도 있긴 했지만 대책에 명확하게 이렇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넣는 거는 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공은 국회로 넘어갔죠. 이제 뭐 국회에서 아마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여서 별로 기대는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국토부에서라도 일단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전 보는데 애초에 그전에는 원희룡 장관은 어땠어요? 그냥 국토부에서도 막 이상하게 막 열심히 어디 막 기자회견만 열심히 했지 뭐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유의미한 사항은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그랬었는데 진짜 약간 디테일이 다르다. 원희룡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적인 몰랐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쇠파이프가 나무밭으로 바뀌었을 정도지 이거 못해 하는 건데 지금 현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아무래도 국토부 통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거 실무적인 것들 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좀 가져와 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총평을 하면 맨 처음에 일단은 정말 놀랐었어요. 원래 88 부동산 대책 이때 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별 기대 안 했었거든요. 뭐 해봤자 뭐 나오겠나 또 맹탕이겠지라고 했는데 받아보고서 페이지도 정말 많고 계속 쭉 읽어보면서 와 국토부가 많이 신경 썼다. 제가 아까 뭐 얘기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쉽다의 영역이지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분들은 우려한다에 대한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 건 맞거든요. 제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합치는 거는 오히려 약간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지만 일단은 단축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느낌이 애는 착혀. 우리가 나쁜 의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 일단은 왜 재건축만 해주지? 왜 우리 재개발은 역차별하나요? 에 대해서도 일단 재건축이라도 먼저 완화를 해주는 것도 뭐 재건축 먼저 해주면 재개발도 나중에 해주겠죠. 해줄 거죠? 아무튼 해주겠지라고 믿으면서 재건축 먼저 숫자가 일단 낮춰져 가면 재개발도 왜 우리도 낮춰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트라이 해보는 걸로. 왜냐면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낮춰달라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과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고 법 개정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대책을 보면 먼저 쫙 이렇게 막 페이지 내용들 쭉쭉쭉쭉 있지만 맨 마지막에 어떤 사항인지가 쫙 나와 있어요. 법 개정사항, 개정안 발의,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있죠.
그러니까 간소화할 때 법을 개정해서 간소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다 뭐죠?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규로 할 수 있는 거, 시행령 개정, 뭐 법 개정, 그러네요. 법 개정, 그리고 또 법 개정, 맞네. 법 개정, 법 개정, 법 개정이 많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고서 바로 우리 동일 우리 70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빨리 되는 것들 아마 뭐 아까 말한 건설사들 뭐 보증 관련된 사항들이라든가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내규로 아마 해결을 하겠죠. 시행령이라든가. 그렇지만 아마 숫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인가를 동시에 뭐 아니면 뭐 통합 관련된 것들 퍼센테이지 75% 70% 이런 것들 아마 법일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봐야겠지만 아마 딱 대놓고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런 시도는 좋았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드디어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88 대책 봤을 때 엉망진창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거는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좀 아쉽다. 굉장히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지만 일부 부분은 조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도 대단하다. 그럼요. 그 전 장관님 시절의 국토교통부, 아예 더 전 정권 시절의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건 뭐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거긴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뭐 알고 했겠죠. 알고서 전 정권은 알고서 오히려 어떻게 더 하면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빵 셔틀을 더 괴롭힐까? 빠따를 어떻게 하면 더 후드려 때려가지고 피멍을 들게 할까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현 정권 와서 말은 완화하겠다 했지만 전 장관님, 우리 원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완화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없었다면 현 장관님 와서도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 보고서 이거는 유의미하다 라고 일단은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거를 고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국토교통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업성 개선도 조금 물론 이것만으로 막 불타 올라가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도 저희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업성 체크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말만 해서 다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지 따라서 사업성 따라서 될 곳 있고 안 될 곳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현명한 조합원들이 많아진 거죠. 투자자들도 요즘 예전처럼 막연하게 막 우리 안전제한 통과 플랜카드 걸렸다고 해서 막 우르르 가서 투자하기보다는 여기 용적률이 몇이지? 대지 지분이 몇이지? 이 동네가 분양가를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기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은 지금 막 팍팍 올라가는데 지금 노도강은 힘을 못 쓴다. 이게 단순히 입지적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재건축이 워낙 많잖아요.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데들은 재건축 대상 지역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상계주공, 중계주공, 창동주공 이런 데들이 있는데 사업성이 낮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분담금 5억, 6억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집값이 9억, 10억인데 분담금이 5, 6억이면 15억이면 내가 노원구를 왜 사지? 이 돈이면 지금 아직 동대문구 갈 수 있는데 성북구 갈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욕심을 조금 낮추면 구축이지만 마포 성동도 갈 수 있는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예전에 노원구도 가격대가 확 막 15억도 가고 뭐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힘을 못 쓰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한 분담금 이슈가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었고 물론 예전엔 공사비가 더 저렴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업성 문제가 정말 격화되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거라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는 지금도 변화 없어요.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주고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고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좀 간소해 주려고도 하고 인허가도 빨리 해주고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거를 누군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분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길 싫어하는 분들 이 대책을 폄하하려고 야 재개발 재건축 이거 분명 이렇게 규제 완화해봤자 강남만 더 좋아진다. 강남 재건축만 더 활발히 되는 거고 여의도 잘 나가는 거고 원래 사업성 안 나와서 못 가는 노원군 이런 데 아무것도 못 가는데 이거 강남 특혜 정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진짜 누가 얘기를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지만 분명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배 아픈 사람. 아니 근데 이게 물론 노원구가 이런 것 덕분에 막 확 그전 사업성 안 나오던 게 나오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노력을 폄하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노력은 필요한 거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제 좋아진대 하면서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네. 입지 분석, 사업성 분석 꼼꼼하게 해야 된다. 란 얘기를 이제 투자자들이 주의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너무 장밋빛 희망을 보기보다는 내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와서 우리 동네는 어려울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기 탈출. 사람들이 막 국토부가 도와준대 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막 전화할 때 빨리 털고 갈아타기. 제가 여러분들 보고 팔란 얘기 아닙니다. 내가 안 좋은 동네라면 사업성이 안 좋은 곳이라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거기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서 들어올 때 이제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쵸. 구역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있죠. 사업성 박살난 구역들 지금 머릿속에 방송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막 몰려오니까. 김지영 너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할 것 때문에 제가 막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그 구역. 좋으면 홀드 하시고요. 안 좋으면 탈출하시고요. 그렇게 오히려 정부가 일단 이렇게 호재를 내줬었을 때 탈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다 되는 거 아니다. 네. 얘기했었죠. 이거 이전 영상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김재경 연관 검색어, 일산. 아니에요. 일산 좋습니다. 일산 아주 훌륭한 입지고요. 살기 좋아요. 나 저 뭐라고 안 했습니다. 연관 검색어라고. 그래요? 연관 검색어라고. 일산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와 옥석 가리기를 탈출 기회를 잘 잡아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그렇고 재건축 잘 되고 있는 거야. 강남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재개발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울? 서울의 재개발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좋아요. 물론 당연히 입지 당연히 따라가죠. 네. 우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저희 그때도 무조건 사야 된다. 이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막 얘기하면서 좋아집니다라고 한 게 3개월 전? 3개월 전? 네.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 크루 리버파크 오히려 레미안 원베일리가 먼저 찍을 줄 알았더니 아리팍이 50억을 먼저 찍었어요. 아리팍 죽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강남은 장난 아닌데 84, 50억. 와, 진짜. 나인원 한남 220억. 하면서 이제 장난 아니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상급지 신축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성동구도 지금 정고점 가면서 21억 거래 찍고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신축 대장이 그런 거지. 아직 정고점까지 못 간 애들 있고요. 그리고 구축들은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마포 성동도 구축들은 정고점 못 갔어요. 신축 대장들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고 신축 대장이 먼저 가니까 그 다음 입지에 있는 애들 또 우리도 정고점 가겠네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가니까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이런 동작구 이런 데서도 갈 곳들은 막 가고 있는데 신축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점점 격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트렌드가 저는 앞으로 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굳이 노후주택을 사기보다는 네. 뭐 재건축 기대감도 떨어지는데 구축 사기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신축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를 그럼 먼저 왜 해드렸냐? 이거를 이해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에도 힘을 못 쓰는 게 추세니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 재건축 딱 얘기를 했었지만, 강남 재건축도 신축에 먼저 치고 가는 거지. 재건축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확실하게 가는 애들인 것처럼 지금 재초안이 아직도 쟁점으로 있는, 재초안이 걸리는 단지들은 아무리 반포, 잠원 뭐 이런 데들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격이 뭐 올라는 갔어요. 근데 지금 반포 불장이에요 라고 봤을 때는 썩 만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아리팍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막 10억씩 막 점프하는데, 잠원동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몇 억 안 올라가고, 뭐 그게 지금 뭐 거기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초안이니 뭐니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 그냥 신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또 강남은 그래도 괜찮은데, 뭐 강남, 이촌동, 뭐 압구정, 압구정이 애초에 강남이지, 뭐 목동 이런 데들은 뭐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걱정 안 하듯이. 분명 재초하는 문제라도 에휴 거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재건축들, 강북 재건축들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뭐 동부 이촌동을 제외하면,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대체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굳이 재건축에 재초안까지 안고서 우리가 이 재건축을 살 이유가 있나?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속도도 오래 걸리는데 이 돈이면,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재건축이 확실하게 싼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담금 생각하고 속도라든지 이런 기회비용 생각해보면 이 돈이면 그냥 신축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곳들도 아직도 강북에는 많고, 그러면 우리 이거죠. 분담금이 이제 5억 시대가 열린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구축, 지금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럼 신축은 15억 이상이어야죠. 신축이 15억이면 재건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담금 해서 더 나와야 돼. 마진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비싸야지. 더 비싸야지. 신축이 17억 이렇게 가야, 아 그래도 우리 재건축했더니 2억을 벌겠네. 그 2억도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재건축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개 거품을 물면서 막 싸워가고 인허가 밟고 막 이렇게 힘든 기회비용을 다 누리고서 2억 벌자고? 그렇죠. 10억일 때 2억 버는 거하고 15억일 때 2억 버는 것도 또 다르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신축이 더 올라가지든가 재건축, 즉 구축들이 가격이 빠지든가 둘 중 하나로 보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6억 이상씩 벌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되게 암울한 건데, 지금 마포랑 성동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신축은 막 20억 돌파하고 막 21억도 거래 찍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구축들 아직도 막 13억, 뭐 15억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입지에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는 저평가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이 이제 맞는 거예요. 신축하려면 이제 6억씩 들어가게 되면, 물론 국토교통과 갑자기 막 획기적으로 막 종상행 막 시켜주고 인센티브 막 주고 임대주택 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다 해결해 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렵단 거죠. 그럼 구축들이 그 가격이 당연한 가격이 되든가, 아니면 오히려 가격 격차가 5, 6억씩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이 더 올라가든가 구축이 빠지든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인지하고 놓고 보면 재건축이 힘을 못 쓴 이유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강북의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들이라는 대체질이 명확하게 있고, 재개발들은 분담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들은 그래도 우리가 일명 안전마진이라는 표현들도 쓰잖아요. 네. 좋아서 인간한 재개발들도 놓고 보면 분담금까지 다 더했을 때도 주변 시세보다 한 3억 싸게 사네? 5억 싸게 사네?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완공까지 뭐 8년, 10년 이런 거 기다리면서 가는 건데, 재건축은 지금 마진이 없어요. 지금 가격 자체가, 왜냐면 애초에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재개발보다는 거주 가치가 좀 더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고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 재개발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전세도 더 잘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오히려 지금 강북에 보다 보면 고평가된 곳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걔가 고평가가 안 되려면 신축이 먼저 확 올라가 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러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재개발도 지금 이미 막 장난 아니게 움직이는 데도 있지만 네. 오히려 재개발은 신축이 먼저 뛰어 올라간 순서대로 갖다 입지 따라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막 몇 억씩 올라간 곳들, 아직은 몇 천밖에 안 올라간 곳들,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곳들은 분명 눈에 보이는데 네. 그런 데는 저평가인데 오히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 가격인 데가 눈에 보이고 오히려 쟤는 지금 시점에 사면 안 될 것 같은 곳들도 보이거든요. 거기 어디라고는 제가 안 했지만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건축에 좀 더 힘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쵸? 지금 재건축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재개발 사야 됩니까, 소장님? 그럼요. 지금 사야 됩니까? 재개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또 상승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이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지금만 보면 지금 시점이면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축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좀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요.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본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을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애초에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후랭이 TV 그전에도 막 되게 길게 얘기했었지만 그때 우리가 막 다주택자 규제 완화 때문에 막 양극화가 나온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현 국토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물론 국토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공급 부족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폭등이 예상됩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못 하지. 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줘도 또 분명 누군가는 그리고 또 맨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풀어줘 봤자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제부터 뭐 해서 하려면 15년, 20년 걸린다.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그 국토부가 막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폭등합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죠? 우리가 항상 해석은 그 고지고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이번에도 주식 폭락했지만 애널리스트들 보면 떨어진다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매도 의견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매도 의견을 내놨다는 거는 진짜 얘는 탈출 버튼이에요. 탈출 버튼. 회사를 나오겠다는 거지. 빨리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뭐 그냥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정도는 아사모사나 뭐 좀 중립 의견이나 보통 다 매수하라고 하지. 물론 뭐 의견은 있죠. 뭐 사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팔라고 하면 바로 전화 가잖아요. 전화 오죠. 매도 의견. 너가 뭔데 뭐 하면서 막 너 이제 기업 탐방 오지 마. 너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적인 부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근데 평가 업체들도 그래요. 신용평가사들도 멋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 태형 워크아웃 신청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등급들 보면 사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민간 업체들도 그런데 뭐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막 서울 집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폭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폭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전 정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강남 아파트 샀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미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분들도 본인들은 뭐 고교 평준화 얘기하고 특목고 없앤다고 하면서 본인 자녀들은 다 그렇죠. 어디로 보여요? 특목고 보내잖아요. 네. 외고 보내고. 그런데 이게 자사고 보내고. 그런데 좀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 이번에도 총선 가보면 총선 때 어땠어요? 뭐 어디 지자체에 출마를 하면서 소유는 다 강남에 재건축 막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용산에 들고 있고 성수에 들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막 인구 소멸 지역에 출마를 해요. 네. 인구 소멸 지역. 여기 내가 생각해도 미래가 없어. 그래도 출마할 때 그 유권자들 앞에서 이 동네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기 사기 싫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저도 사실 강남 재건축 샀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막 보면 고위공직자들 보니까 막 다주택자더라. 강남에 집이 많다더라.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공무원들은 더 죄가 없죠. 정권이 바뀐 것 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내 개인 투자는 정부가 내가 인생 평생 책임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정책은 위에서 까니까 까지만 난 강남 아파트가 폭등할 것 같아서 샀으면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분들도 그게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출마는 했지만 당론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국힘에서도 뭐 나는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는 좌우가 없다. 김재용 정치 뭐 이게 아니라 투자는 좌우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프레임에 갇히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인들이 씌우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프레임이 안 갇히거든요. 남들 보고는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 1주택 하세요 하면서 본인들은 다주택하고 맞아. 1주택 하세요. 다주택 처분령 내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직보다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장관직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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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를 챙겨. 그렇죠. 청와대 사표 던져. 던져. 안 해. 안 해.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손가락질 내로남불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 막 통계 조작하신 분들도 강남에 재건축 들고 있었잖아요. 말은 집값 떨어집니다.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강남 홀드, 강남 지켜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인 거죠. 프레임을 씌운 건 나지만 나는 프레임에 안 갇히고 여기를 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진보 보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정치는 건들면 안 돼요. 성역의 영역이니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투자는 객관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이 정책의 결과 어떻게 될까? 서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까만 보고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규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주택자들이 우리 무주택자에 들고 갈 주택 숫자를 갖다가 없애버려가지고 내가 서민들이 살 집이 없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주택 수로 해버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지방이 무너지는 거죠. 지방에 세 채 들고 있다고 이거 세 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 못 사는데 다 1억짜리야 막. 지금 강남은 평당 1억 5천을 넘어서 2억도 이제 돌파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아크릴리우파크 60억 아크릴리우파크래 레미안 원베일리 60억 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곧 평당 2억이네요. 조만간에 평당 2억도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우리 지방 싹 팔아도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택자니까 적폐 나쁜 놈. 감히 무주택자의 주택을 너네가 삥을 뜯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그러고 서울이라더라도 서울 주택이 비싼 게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고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서울의 빌라는 되게 쌉니다. 근데 서울에 빌라 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유주택자야.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나오는 건데 딱 목적이 그게 맞았다라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전 정권에 그 정책을 수립하셨던 4인조 있었거든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실세가 아니에요. 우리 빵뚜아네트 막 그렇게 오명을 쓰긴 했지만 그냥 욕바지잖아요. 그렇죠. 욕바지죠. 그분은 애초에 국토교통이랑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 뒤에 정책 수립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다주택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서 또 그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긴 뭐한데 왜 자꾸 강남 집값 운운하냐. 그 말은 맞거든요. 강남이 무슨 우리가 뉴욕 맨하튼 집값이 막 200억이에요 300억이에요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왜 자꾸 강남 60억 거래됐어요 이거를 왜 자꾸 그렇게 실시간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 아니거든요. 관심을 끄면 되죠. 근데 문제는 본인도 강남 살았으면서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해서 욕을 먹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강남 살지만 우리 가분개라고 하잖아요. 가재, 금붕어, 개구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가 진짜 어쨌든 강남은 어쨌든 중산층도 들어올 수 없는 집이에요. 진짜 상위 1%의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지방을 초토화시키겠어가 목적이었으면 목적 달성한 거죠. 지금 지방 집값 싸잖아요.
우리 연봉이 3천이라 하더라도 지방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게 목표야.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빌라 집값 초토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죠. 지금 빌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빌라 지금 몇 억 안 되는 애들 많거든요. 6억 이하는 정책 자금도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빌라 어서 서민들은 야 너네들은 어쨌든 아파트 원래 못 샀어 라고 할 거면 그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죠. 서민은 서민답게 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강남주택을 사수했을까요? 이 정책의 결과를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레임을 씌운 건 그들이지만 본인들은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주택들 사수하고 재건축 사수하고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좋아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골고루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지방도 올라가고 빌라도 올라갈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거냐라고 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뭐 비판하는 기사 나오겠죠. 다주택자 규제 풀었더니 빌라도 올라가더라. 서민을 어디서 살아야 되냐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라 초토화를 목적으로 했었으면 똘똘한 한 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하든가. 그럼 강남 폭등을 우리는 용인해야 돼요. 무조건 한 채로 다 가자.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싫고 저것도 싫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건가. 근데 다주택자 규제는 또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이죠. 여러분들이 이 선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잘 찾아서 그런 곳을 투자하면 된다.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딱 그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간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서도 서울 신축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주요 입지 물론 뭐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한데 지금 지방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회복한다 싶으면 더 치고 가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올라갔다 싶으면 여기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해서 서울로 가자 이러거든요. 지금 지방 사람들의 상경 투자 비중이 역대급이에요. 그 유튜브 영상 봤습니다. 지금 4분의 1 25% 가까이 되거든요. 즉 4명 중에 1명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서울시장이 불장인 건데 근데 이거를 만든 게 이런 다주택자 규제인데 뭐 이거 안 풀겠다라고 하면 뭐 그냥 서울 아파트 상승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오히려 지금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3년 뒤가 더 무서워요. 지금 공급량이 그래도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2만 세대, 3만 세대 정도는 되는데 2026년도가 되는 순간 공급량이 10,000건도 안 돼요. 확 꺾여요. 그럼 이제 전세 금액도 더 폭등하고 매매 금액도 엄청 올라가고 그때 돼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매매 금액만 올라갈 때는 좀 달관할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뭐 내 생에 부동산 연이 없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초조해져요.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니까 주식은 빠졌어도 주식 평생 투자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빠지든 말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세 금액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타격이 옵니다. 전세 금액을 올려주든가 못 올려주면 입지가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정 불화, 이제 막 아내가 혹은 남편, 내가 그때 사줬잖아. 내가 어떻게 영끌 아졌지? 그때 뭘 했어? 김재경 소장 유튜브 보고서 내가 할 때 쟤는 영끌 칠적이야. 제 말 들으면 안 돼. 부동산 업자야. 업자야. 막 이러면서 그때 후랭이 TV 나갔을 때도 저 업자들만 나가는 채널이야. 저 하락론전 출연 안 시키는 채널인 거 몰라? 제가 후랭이도 한 편이야. 이러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뭐 누구라고 실명 안 하겠지만 지금도 부동산은 거품이래. 떨어질래. 라고 하면 뭐 여러 의견은 들어야겠지만 그때 가서 결국 결정 안 한 건 내 탓인데 본인도 그만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니 탓 내 탓 하면 가정불화랑도 또 연결되거든요. 실제로 그때 이제 상대적 박탈감 뭐 하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무서웠던 장이 2021년도. 그때 맞습니다. 2021년도가 전세 금액이 미친 듯이 몇 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막 포비아라는 말까지 들리면서 막 미친 듯이 집을 진짜 패닉 바잉 산 거고, 진짜 패닉 바잉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고, 전세가 이렇게 치고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즉 가만히 있었던 대중들이 움직이는 게 더 무서운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부동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가 움직일 수도 없는 시장이고, 그래도 좀 적극적인 투자자나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들은 하지만 예전처럼 진짜 부동산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막 와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주가 봐라, 드디어 아래 공포가 어쩌고, 이제 경기 꼬꾸라지면 부동산 너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막 요즘 최근에 부동산 하락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욕을 엄청 먹다가 최근 주가가 무너지니 갑자기 또 이제 눈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미국 경기 침체 봐라. 경기가 박살나기 시작하면 이제 한국 부동산도 막 이러면서 박살난다. 이게 진짜 전망인지 희망인지 제발 떨어져라 경기 박살나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저도 최근에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유명한 하락론자셨는데 진짜 좋은 주택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얘기 듣고서 했는데 와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프레임에 갇혔던 것도 나였구나. 아 혹시 여의도? 여의도 말고 여의도 강남에.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구나. 그럼 여의도 그분은 진짜 쇼킹하다. 여의도 그분은 아직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여의도 그분 얘기도 듣긴 했지만 그분이 자가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근데 그 반포에 아주 좋은 아파트 지금 50억 돌파한 그 단지를 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와 그거 듣고서 자가로 그거 듣고서 우와 또 다주택자래요. 우와! 그거 듣고서 이거 보고 저는 프레임에 갇힌 건 나였다. 제가 맨날 정치인들 보면서 내로남불, 오히려 내로남불이라 하지만 그분들이 프레임에, 우리 여러분들 프레임에 씌지 말고 현명한 투자하세요. 그분들은 아까 말했죠? 직보다 집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 행동을 보세요라고 했는데 맨날 나서서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분들은 자체 해칭이죠. 이래나 저래나 다 땡큐야. 올라가면 들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았어. 채널 수익 그때 와. 우와 그거 보고서 포트폴리오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저는 오히려 뒤가 없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번에 막 하락했을 때 저희는 하나도 안 팔고 다 홀드했거든요. 그때 2022년도도 좀 올라간다고 봤었고 솔직히 그렇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줄 알았냐라고 하면 몰랐죠.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라고 하면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인 거고 솔직히 그때 그 주식장과 채권이나 그걸 다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기에는 다들 몰랐지만 그래도 일단 틀림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틀렸구나 라는 건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빠졌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봤었을 때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이자 내기 힘들었었어도 다 홀드하고서 가족에서는 지금 엄청 이미 회복하고 돌파하는 데들도 있고 이제 곧 막 이제 전고점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지금 분위기 엄청 좋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2개를 더 샀어요. 저희 가족은 2개를 더 잡았다 보니까 그만큼 오히려 대박이 났죠. 그게 이제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무조건 롱 포지션이잖아요. 뒤가 없는 롱 포지션. 유튜브에 인증도 하셨고 재산의 99.9%가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 그리고 본인 뷰도 상승이야.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쟤는 퇴물이다. 퇴물되는 것만 아니라 내 재산이 그냥 다 빚과 함께 하우스푸어 되는 거는 한순간이다가 되는데 근데 진짜 현명한 거는 그분들이죠. 진짜 쇼크한. 아니 1주택자까지 그렇다 쳐.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주택은 좀 선 넘었지. 그것도 강남에. 그것도 2번째 주택도 좋은 거였었어요. 이따 물어봐야지. 쇼킹하다 진짜. 그래서 그걸 얘기 듣고서 그래 프레임에 씌인 건 나였구나.
저 사람들이 막 왜 저렇게 얘기하냐 뭐냐 논리가 빈약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이 현명한 거였다. 우리 그래서 뭐 힐링 방송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무주택 힐링 방송.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돈 벌고 그 사람들도 강의를 하더라고. 유료 강의. 유료 강의라면 뭔 강의를 할까? 사지 말란 강의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뭐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유료 강의 가면 또 어디 사라고 사실은 나도 1주택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 사세요라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유튜브 조회 수익 잘 받고 뭐 하락하는 게 진짜면 진짜인 대로 수익 다변화. 상승해도 내 집값 올라가. 진짜 최고의 한수다. 그래서 저도 그거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세게 받고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할 거 전혀 없다.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라는 깨우침을 얻었었습니다. 프레임이 쌓인 거는 나도 맨날 남들 보고 그랬지만 나 역시도 숲을 보지 못했구나.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놓쳤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진짜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진짜 스마트하다. 네. 아니 정치인들도 자본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의 발언을 하는 거는 중요하죠. 우리 민주당 쪽에서 막 수박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옳은 소린지 그른 소린지는 전 모르겠지만 뭐 간혹 약간 보수 쪽 얘기하면 너 사실은 빨간색이냐 하고 국힘 쪽에서도 약간 좀 진보적인 얘기하면 너 뭐야 정체를 밝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편가르기 하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저는 이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도 원사이드로. 그럼요. 슈퍼롱으로. 슈퍼롱을 해서.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또 아까 말했잖아요. 미친 듯이 뭐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때 한번 틀렸다 보니까 너무 김정희 무조건 슈퍼롱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롱이다. 일단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막 올라가요 하면서 저도 뒤에서 팔고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장난 아닌데 또 주식 시장도 흔들리다 보니까 요즘 또 고민이 또 드실 수는 있을 거라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한다라는 얘기도 앞서서 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 가장 핵심은 뭐 무주택자고 1주택자고 간에 그냥 내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고 어디가 올라갈 것 같은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딱 잡아야 되는 건 거고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부동산 가격이 진짜 무너지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없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라는 변수로 인해서 둘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주식이 떨어진다 해도 부동산은 안 떨어진 적도 많고 올라간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상관관계가 또 없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전제조건 뭐예요? 진짜 우리 아래 공포, 경기 침체가 막 돼서 막 금리 인하는 결국은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기업들 다 박살나고 또 트럼프가 돼가지고 무역정비 다 쳐가지고 수출입 기업들 막 다 흔들리고 반도체 패권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우리 21세기에 이렇게 전쟁 날 줄 알았나요? 그렇게 돼서 동북아 정세가 막 혼란으로 가가지고 기업들 파산하고 여러 실직 늘어나고 제2 IMF 금융위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던져야죠. 빨리 현금화하고 현금화하면 끝인가요?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잖아요. 빨리 달러로 바꾸고 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후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기후가 뭐예요? 기나라 사람의 근심. 5만 가지를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걸 걱정하네요. 다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봤다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다 보지도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정당해요. 그래서 내 그 결과가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에 따른 포지션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 숏을 치든가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든가 지금 코스피 2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너지겠죠. 달러로 바꾸든가 해야 되겠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도 전망은 하고요. 앞집 아줌마도 전망은 해요. 아, 식당에서도 부동산 얘기 전망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본인 안 사놓고 내가 올라간다 했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진짜 떨어져. 어때? 했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으면 아니, 본인 재산을 태울 정도의 분석과 베팅이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지 말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어디가 좋아요 라는 것도 너는 어디 샀어 라는 거죠. 여기 대박 납니다 할 때 우리가 진짜 분석을 해서 얘기하시는 선량한 분들도 있지만 업자와 사자들도 많거든요. 넌 샀어?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 포지션은 밝히지 않으면서 말만 떠드는 사람들 주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기보다는 진짜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럼 공부를 해보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또 딜레마인 게 안 사고 얘기하면 제 사지도 않으면서 저기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또 사고 좋다고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띄운다고. 아, 그쵸, 그쵸. 딜레마야, 딜레마. 그쵸, 그쵸. 아,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막 그런 게 좀 심하잖아요. 오히려 네. 특히 선행매매로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네. 그쵸. 어쨌든 그러네요. 맥락은 그렇다. 그쵸, 뭐 적어도 주식은 오히려 내가 샀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범죄인데, 네. 부동산은 그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거 어디 들고 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 그때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밝힌 것도 그때는 2023년도 1월 달에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만 그것도 영상 보면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 행동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취지였지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재결 구역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뭐 아무튼 결국 포지션 그러면 뭐 어디를 얘기하기보다는 본인 포지션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아까 말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 도생해라 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